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리즈로 개인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 가운데서도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의를 들었던 것은 상담 관계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 들었죠. 상담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리즈에서는 상담의 변화 전략 세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잘 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손자병세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병 선승 이후 구전이라. 이길 성자 병사 병자 앞선자 이길 성자라. 이기는 군대는 먼저 승리를 확보한다. 그 이후에 전쟁을 하러 간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왜구를 물리칠 때 그분의 전략이 선승구전이라. 앞선자 일기성자, 그 다음에 구할구자 전쟁 전자입니다. 전쟁을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와 똑같이 우리 상담자들도 이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상담자가 이 변화 전략을 세울까, 이것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지만 상담의 목표가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한다. 심리 상담을 한다면 심리 상담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심리 상담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인지적 변화든, 또한 정서적 변화든, 또한 행동적 변화든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에서 최종적인 변화를 말할 때는 행동의 변화를 가면서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의 초점이죠. 그래서 이 상담의 목표를 변화와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도 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이 내담자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 전략은 상담자가 수행해야 될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 작업이라. 우리가 모든 건축을 할 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상담자도 이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내담자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이 상담자가 수행해야 될 기초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화를 위한 상담자의 기초 작업이 뭘까? 즉, 변화 전략을 세운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먼저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한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하는 것이, 그럼 내담자 문제를 진단하고 내담자 문제를 평가를 했다면 내담자 문제가 뭘까? 이걸 우리가 보통 이 상담을 해갈 때 사례라고 말합니다. 사례. 그 케이스에 대해서 개념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길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상담 목표 설정이 상담자가 해야 될,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5번째가 뭐냐면
이를 통하여서 상담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변화 전략을 위해서 해야 될 기초 작업이 5가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 갈 때도 우리 상담자는 이것을 머리에 두고 가슴에 담고 내담자 문제를 진단해 보자. 그 다음에 내담자 문제를 평가해 보자.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사례 개념화를 해보자. 이 사례 개념화를 통하여서 이 사례 개념화가 있어야 상담의 목표가 설정됩니다. 사실 상담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목적지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등대가 없다는 것이고, 나침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소연과 상담의 차이 있습니다. 하소연은 말을 하고 나면 속을 시원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변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지적 변화든 정서적 변화든 행동적 변화든 삶의 변화든 아니면 영적인 변화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럼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상담의 목표죠. 무엇을 변화시킨가 상담의 목표가 정해놨으면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하여 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가 갖고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이 5가지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가봅시다. 내담자 문제의 진단이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내과에 가면 진단을 합니다. 모든 병에는 진단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참 눈떨림이 있어서 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MRI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떨림의 현상은 어떤 분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다. 몸이 필요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RI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뇌에 7번, 뇌 안에 있는 7번 신경계가 이 동맥에 눌려서서 이것이 계속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에 그때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상담의 전문 심리 상담도 그렇습니다. 전문 심리 상담은 우리들이 내담자가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우리 상담자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진단의 개념이 뭘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진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상담 전공자도 있고 아니면 비전공자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에서 진단의 개념은 뭐라고 할까요?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한다는 것은 진단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렇죠.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는 작업이다. 간단하잖아요. 내담자가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이 상담자가 상담을 해주면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이 문제를 정의하는 작업. 내담자의 문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죠. 정확히 진단이 돼야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이론으로 어떤 기술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이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변화시켜 줄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래 봤을 때에 문제 진단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로 이렇게 말해 봤습니다. 먼저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하는 것이다.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한다. 이 문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또 진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어떤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고 행동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하는 것이 또한 진단의 개념이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담자의 문제가 분류되었다면 이 내담자의 문제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명명해 보는 거죠.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어야 간에 명확히 되는 것이죠. 아, 내담자의 문제가 이런 영역이 있는데, 내담자의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담자의 문제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이죠. 뭐냐? 내담자의 문제의 실체를 드러낸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내담자가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이런 사실은 그 사람이 호소하는 호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A를 호소하고 B를 호소하고 C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주호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담자와 이 상담을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같다고, 이것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담자와 협의하에 합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 내담자도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상담자도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담자의 문제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낸다, 객관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부류가 있고,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문제 진단의 유용성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이런 효용성이 있다. 뭐냐?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우리가 내담자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이 문제 진단 자체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내담자의 문제에 가장 적절한 개입 전략을 선정할 수 있고, 개입 전략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단이 명확하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그 치료와 변화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개입 전략을 세우게 되고 선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진단의 유용성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진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진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할 때 앞서서도 있지만 문제 진단의 유용성과 문제 진단의 부정적인 견해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DSM-5라고 해가지고 정신질환 편람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강박증이다, 조울증이다, 이렇게 이 정신질환 이상 심리 차원에서 진단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단에 대한 부정적인 경우에는 진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단 부작용이라.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 이 관계적인
자기와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상담을 통하여서 이 진단을 내린다는 그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 부정적인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심리 검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 또는 이상심리 차원에서 이 정신증, 신경증, 성격장애군에 있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여서 진단을 한다는 그 차원입니다. 그 차원에서 진단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진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진단을 내렸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무슨 부작용일까 했을 때 세 가지 부작용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진단을 하게 되면요, 진단명을 하게 되고 진단해서 이 사람의 병은 우울장이다, 강박장애다, 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담자의 이 병리적인 차원이 그대로 이게 더 크게 부각된다는 거죠. 내담자의 이 질환적인 차원이 마음의 이 정신질환적인 차원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즉 내담자의 행동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구분하면서 이 양가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단을 내리게 되면 내담자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가 세 가지인데 내담자의 병리를 더 크게 부각시키게 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적응적이다, 비적응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 세 번째가 이 내담자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내담자의 문제를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면 오히려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ADHD, 과잉 행동 및 주의력 결핍장애. 요즘에 이 부모들이 이 용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이 공황장애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이 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기의 현상을 들고 증상을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우와, 내가 이거 똑같아. 자기가 자기를 공황장애를 하면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다 보면 이 문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에 치우쳐다 보니까 병리만을 부각시키게 되니까 야, 이런 우려가 있다. 무슨 우려인가 하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강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개개인에게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이 병명 하나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 특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개개인의 중거틀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개개인의 강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는 이 단어가 없었다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야, 쟤가 좀 산만하다 이러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구분을 짓는 진단적 사고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적응적이다, 기능적이다, 역기능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뭐냐? 진단적 사고 이 자체가 행동 특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다. 가치란 옳고 그르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건강하다, 비건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사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프로이트 위대성이 뭐냐?
프로이트 위대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이트 이전에는 이런 정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정상인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과 이 정신질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적인 차이로 봤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들으면서 이것은 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뭐냐? 양적인 차이로 딱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다. 세 번째는요. 이 진단명을 딱 내리는 순간 내담자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낙인을 찍게 되면 내담자 스스로도 그것을 크게 느끼게 되고요. 내담자 스스로도 그 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질환 속에서 자기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뭐 요즘이야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 뭐 학교나 취업이나 이런 데도 혹 그거 되지 않을까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단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세 가지. 자, 그러면 진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또 심리치료사들은 자기가 상담할 때에 그 내담자를 보고 자기가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왜 이 문제를 진단하는 게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진단 과정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내담자의 문제 진단의 개념과 또 유형성과 또 이 부정적인 견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이렇게 시리즈로 듣다가 야, 이 강의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라고 말하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앞으로 강의에 갈 때 또 힘이 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